1924년 12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LA 시내 한가운데 이런 호텔이 지어집니다. 이 당시에는 거의 없는 14층짜리 건물이었대요. 전문 경영자만 3명이 붙은 초대형 호텔이었고 250만 달러 들여서 지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한 방에 LA 랜드마크가 된 거지. 내부도 으리으리해요. 창문이 막 스테인글라스 장식이 돼 있고 로비에는 당연히 대리석 깔죠. 야자수 화분에 막 조각상도 해놓고 막 그냥 박물관이 따로 없어. 시기도 좋았던 게 1919년부터 LA에 도시개발 붐이 일어났어요. 일자리 많아지니까 전국에서 사람들 찾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잘 곳이 필요한데 대형 호텔이 있잖아. 다들 여기만 이용하면서 숙박업계에 아주 센세이션 같은 존재가 됐어. 그리고 지금 100년 정도 지났거든요. 아름다운 호텔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달라요. 공포의 호텔로 불립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 유명한 세실 호텔 되시겠다 이 말이요. 안 가봤어도 다들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세계 최고 미스터리 사건이 있었던 엘리사 램 실종 사건이 이 호텔에서 일어났다고. 엘리사 램으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세실 호텔은 그 전부터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도 유명했습니다. 뭐 악령이 등장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범죄자 소굴이라는 이야기도 돌아. 여기에 관련된 별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지. 한때 LA의 대표 건물이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이 세실 호텔에서 사라졌다는 21살 캐나다 여대생 엘리사 램에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이런 게 궁금하다고.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시리즈인데요. 크라임씬, 그 중에서도 세실 호텔 실종 사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넷플에서 크라임씬 검색하면은 JTBC에서 했던 추리 예능이 먼저 나오거든요. 이거 아님. 그 옆에 크라임씬이라는 다큐 시리즈가 몇 개 나와요. 세실 호텔 편이 제일 먼저 나온 것 같고 뭐 킬링필드라든가 베를린 이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잘 됐으니까 다른 시리즈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넷플에서도 세실 호텔 편이 나름 기대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감독이 조 벌링거라고 이런 범죄 다큐 씬에서 유명한 사람이거든. 테드 번디 테이프라는 다큐가 유명한데 그거 감독이었고요. 이것도 넷플에서 유명해. 이 사람이 만든 범죄 다큐는 다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라임씬 시리즈는 그 정도로 잘 만들어진 다큐냐? 이 평가나 의견은 나중에 말하고 먼저 세실 호텔 리뷰를 해봐야겠죠. 중요한 게 뭐 엘리사 램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세실 호텔 하면 엘리사 램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그런 다큐가 아닙니다. 세실 호텔 자체를 말하는 다큐고요.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언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엘리사 램도 나오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 보면은 뭐 엘리사 램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들. 근데 무슨 사건이냐 설명하려면 또 못해. 정확히 순서 기억하고 어떻게 결말 났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지는 또 않거든 많이.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지만 재정리해보고 이 다큐에서는 무슨 말 하는지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달라 이거죠. 구독, 좋아요, 하입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고. 자, 이제 시작할게요. 영상 눌렀어. 두둥 하면 N이 커졌다가 차가지고 초록 화면이 뜹니다. 안경 쓴 남자가 헤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쓰고. 세실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야.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 나도 이 남자랑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백색 소음으로 영상 이것저것 많이 켜두는 스타일인데 이것도 뭐 당연히 엘리사 램 사건인 줄 알고 눌렀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관심이 확 들어. 뉴스 장면 끝나요. 어떤 여자 목소리가 나와. 이 여자가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플랫폼이 텀블러입니다. 텀블러는 인스타, 페북, X를 섞어 놓은 느낌이에요. 씹덕들이 사용하기 좋대. 우리나라는 씹덕들이 있지만 이 씬이 얇기 때문에 일본에도 안 되잖아. 그래서 텀블러는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또 이 덕중지덕하면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 위로 캐나다까지 북미에서는 인스타보다 텀블러 이용자가 더 많다는 거지. 지금 텀블러에 이 글 쓰는 여자도 캐나다 살아요. 텀블러를 막 일기장처럼 사용해. 자기에 대한 5만 가지 이야기를 수시로 올립니다. 최근엔 자기가 이제 대학 졸업인데 장래나 취업 때문에 걱정이 좀 많다. 그러면서 졸업하면은 이제 일하느라 놀 시간이 없을 테니 미리 미국 여행을 갔다 오고 싶대요. 그 뒤로는 미국 여행 관련 글 사진을 많이 올렸어. 조만간 자기
미국 캘리포니아로 여행 간다. 샌디에고, LA, 산타크루즈,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갈 계획을 짜고 있는데 혹시 이 지역에 맛집 아는 사람 있으면 공유 좀 해줘라.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혹시 내가 여기 갔을 때 그 동네 사는 사람 있으면 나랑 같이 놀 수 있냐? 오프라인에서 만나자. 나의 텀블러 친구들아. 이런 식으로 막 올려요. 미국 팔로워가 좀 있던 것 같고 엄청 신나 보여 얘가.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가 허락을 하겠냐고. 매일 전화하는 조건으로 보내줬대. 밴쿠버 살아가지고 샌디에고가 그렇게 멀진 않아. 비행기로 3시간이면 도착하고 말도 통하는 나라잖아. 그래서 보내준 것 같은데 이게 또 우리 입장에선 다르잖아요. 일단 3시간이면 뭐 동남아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친구들끼리 뭐 많이 가지만 혼자 간다면 허락할 부모가 있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근데 이 나라는 워낙에 땅덩어리가 막 어마어마하니까 3시간이면은 그냥 동네에 옮겨가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라고. 우리랑 거리에 따른 부담감을 다르게 느끼니까 이 정도는 보내주는 것 같아. 그래도 통화는 매일 하자는 거지. 그래서 2013년 1월 22일 이 여대생이 혼자 미국의 샌디에고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실종됐어. 이 여대생이 바로 엘리사 램입니다. 일정을 보니까 2013년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샌디에고에 있었고요. 27일에 LA로 옮겨갔어. 여기 숙소에 체크인도 했다고. 숙소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 위치가 좋습니다. 시내 한가운데 있어서 여기저기 다니기 좋아요. 여자분들은 호텔 시설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잖아. 여기가 이쁘기로 유명하대. LA 시내 중앙에 있는 것 치고는 가격도 싸고 오래돼서 시설이 좀 낡긴 했지만 시내잖아. 휴양지면은 다르죠. 호텔 안에 뭐 레스토랑, 뭐 수영장, 헬스장, 뷰 다 중요한데 시티 여행이면은 숙소는 아무래도 잠만 자는 용도로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더 중요하고 가격까지 싸면 어때? 가성비지. 엘리사가 LA에 이렇게 도착해서 5일간 공연 보러 다니고 시내 여기저기 둘러보고 알차게 시간을 보냈어. 근데 LA를 떠나기로 한 2013년 2월 1일 캐나다에 있던 엘리사의 부모가 딸 실종 신고를 합니다. 전날 통화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여기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뭐 빠른 대처긴 했지만 너무 급해 보여. 반나절 연락 안 된 거야. 아니 뭐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여행 갔는데 다니느라 바쁜가 보다. 아직은 이럴 수 있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반나절 가지고 캐나다에서 미국 LA에 실종 신고해버리는 건 좀 성급한 감도 있는 것 같거든. 딸이니까 뭐 부모가 더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약간 유난 떠는 느낌이 있어. 이게 나중에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엘리사의 부모는 불안할 만했던 거야. 여행 보내준 자체가 큰 결심이었던 건데 이것도 뒤에서 얘기해보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건 결론에. 어쨌든 엘리사 램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 인원이 18명이나 투입됐어. 이것도 이상하죠? 너무 많아. 뭐라 할 건 아닌데 성인 실종이니까 보통은 이럴 때 신고해봤자 한 며칠 더 기다려보자.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반나절 연락 안 된 사람 찾는데 경찰이 18명이나 투입된다고 한 큐에. 여기서 혼자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왜 이랬을까?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쉬운 동양계 여자죠. 나이도 어린데 하필 장소가 캘리포니아야. 이때 여기서 연쇄살인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또 뉴스에 나오고 싶지 않아서 약간 긴장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었어. 실종이 일어나면은 경찰은 제일 먼저 뭐 해요? 사라진 사람이 마지막에 어디에 있었냐 그 장소를 가보는 거야. 행적을 보니까 세실 호텔이야. 이것도 이상하잖아. 사람이 실내에서 사라졌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미제가 됐잖아요. 여기서 경찰이 18명이나 붙은 이유가 나오더라고. 당연히 경찰은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너무 이례적으로 실종 추정 하루 만에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졌잖아. 이 당시 LA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LA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세실 호텔 지어질 때 평가 좋았어. 멋있어. 이거 하나로 미국에서 알아주는 동네 됐어. 그건 맞아. 그럼 뭐가 문제야? 아까 잠깐 말했는데 세실 호텔 지을 때 캘리포니아 개발 붐이었단 말이야.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전국에서 사람들 몰려왔어요. 이민자도 있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때? 지역은 저절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세실 호텔 앞에 또 하필 기차역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아.
하루에 10만 명은 됐대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호텔은 손님으로 타겟 잡아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호텔을 지은 것도 있고 작전대로 호텔 운영은 잘 됐거든요. 객실이 한 700개 되는데 매일 거의 다 찼대. 문제는 이 경제 호황이 생각보다 너무 짧았어요. 1920년대에는 다들 돈 잘 벌고 잘 살았습니다. 경제 호황이야. 건설 붐 때문에. 근데 10년 만에 거품 꺼지면서 대공황 비슷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없어진 노동자들이 돈을 못 벌어 노숙자가 되는 거야. 손님이 떨어진 세실 호텔도 이제 운영에 차질이 생기겠죠. 어떻게든 운영자들이 이제 손님 붙잡으려고 뭐 방법이 있냐? 가격 낮춰야죠. 외관이랑 어울리지 않게 주변보다 싼 가격에 방을 내놓기 시작해. 이런 소문이 나니까 노숙자들이 다시 세실 호텔 찾아오거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숙소를 찾던 사람들인데 여기 안 갈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길에서 살다가 어떻게 한번 2, 3달러 생겨. 그럼 그 돈으로 호텔을 가는 거야. 하루 자려고. 간만에 좀 씻고 침대에서도 자고 그러다가 돈 떨어졌는데 버티다가 쫓겨나고 또 길바닥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세실 호텔의 손님들 수준이 낮아지니까 평판도 같이 떨어졌어. 이런 사람들이 호텔에 한 군데에 모이면 뭐 하겠어요? 맨날 싸움질하고 술 처먹고 소리 지르고 여자들 몸 팔고 막 단체로 약 빨고 그냥 실내 할렘가가 돼버린 거야 호텔이. 이때 경찰이 호텔에 하루 평균 3번 이상은 이 호텔로 출동을 했대요. 온갖 사건은 다 일어나는 건물이 된 거지. 이게 또 도시 정책이 부추긴 감도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로 사건 사고가 늘어나니까 지역에서 해결 방법을 내놨거든요. 어차피 인간이 모여 사는 이상 범죄율을 0으로 만들 순 없고 무슨 짓을 해도 저지를 새끼는 저지를 테니까 차라리 이 새끼들을 캘리포니아 여기저기 퍼뜨려 놓지 말고 한 군데 모으자. 몰아놓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관리해보자는 거지. 자, 이거 봐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다 이거 노숙자들 텐트 뭐 이런 거예요. 저기 보이는 게. 이 사람들을 다 LA의 한가운데인 스키드로우라는 동네로 모이게 만든 거죠. 여기는 현지인들이 근처도 안 간대요. 사람들이 길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길 더러워질 거 아니야. 막 쓰레기 쌓이고 약에 취한 새끼들 돌아다니고 원조 좀비 거리였어. 그리고 세실 호텔이 이 스키드로우 한가운데 있다는 거죠. LA에서 가장 위험한 곳을 다른 나라에서 온 21살짜리 여자애가 그것도 눈에 잘 띄는 아시안인데 돌아다니는 순간부터 이거 무슨 일이 생길지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 지역 특성상 엘리사 실종을 단순 실종으로 보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높은 확률로 강력 사건에 휘말렸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바로 18명의 형사를 한 번에 투입한 이유고요. 캘리포니아의 연쇄살인이 많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기도 한다는 거죠. 다큐가 이런 식으로 세실 호텔 사건이 왜 유명하고 왜 여기는 범죄가 많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배경을 소개하는 다큐예요. 세실 호텔에서 일어난 일들은 경찰을 긴장시키기 너무 좋은 것들만 있어요. 다큐에 이 여자분이 나오거든요. 세실 호텔에서 매니저 하던 양반인데 처음 호텔에 취직해서 인수인계 봤는데 전임자가 자기 데리고 호텔 돌면서 제일 많이 한 설명이 객실 문 열어. 여기는 누가 죽었다. 다음 방. 저기선 무슨 일이 있었다. 일하는 방식보다 사건 설명을 더 많이 했대요. 매니저가 놀라가지고 그럼 사람이 안 죽은 객실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대. 투시는 뭐 사건을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아. 창문 열고 뛰어내리는 게. 음독, 총, 칼을 이용한 자해 사건도 자주 일어났고 강력 사건도 당연히 많아요. 이런 거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세실 호텔 하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3가지 정도 있는데 정신병 있는 임산부가 객실에서 혼자 애 낳고 창밖으로 던진 사건이 있어요. 방에 남자친구가 또 있었어.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보니까 남친이 자던 사이에 진통이 온 거지. 남친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 혼자 낳았대. 그리고 태어난 애가 자기는 죽은 줄 알고 던진 거래요. 빙신이. 이게 정신병 인정돼가지고 또 무죄를 받았고. 다른 거는 어떤 여자가 남편이랑 싸우다가 투신을 했는데 밑에 지나가는 사람 위로 떨어져가지고 둘 다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래서 치안이 중요한 거야, 동네가.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하면서 다니면 뭐 해요. 누가 와서 꼬라박으면 교통사고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멀쩡한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거죠. 3번째는
1964년 피전 골디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성폭행 흔적이 있었고요. 온몸을 맞았어. 사인은 수십 개의 자상이야. 전형적인 캘리포니아식 성폭행 살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유력 용의자가 있긴 했지만 무죄받았고요. 이대가 됐습니다. 엘리사 램 사건은 지금 말도 안 꺼냈어요. 근데 이런 걸 빼고도 세실 호텔이 귀신 들린 죽음의 호텔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따로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지. 연쇄살인범이 2명이나 이 호텔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아는 새끼죠. 누구야? 나이트 스토커라고 불리는 리차드 라미레즈. 이 새끼는 1984년부터 1년 동안 LA에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14명 죽이고요. 몸에다가 막 무슨 비응신 같은 악마의 문양을 새긴 귀신 들린 사탄 들린 새끼야. 세실 호텔에서 달빵 끊고 장기 투숙을 했어요. 막 사람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서 지가 입고 다니는데 호텔을 다녀 그냥 그렇게. 이런 일이 근데 호텔에선 너무 흔하니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대. 사람들이 연쇄살인범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고요. 아니 뭐 누구 죽었다는데 그 사람은 옷을 입더라. 뭐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인간들이 모여있던 호텔이라는 거지. 다른 한 명은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잭 운터베거라는 새끼예요. 별명은 씨발 빈의 교살자래. 얘는 이미 오스트리아에서 6명 죽이고 1990년에 미국 LA로 가서 3건을 추가로 저질렀어요. 피해자들이 다 매춘 여성인데 나이대가 10대 초중반이야, 여자애들이. 미국 사건 3개는 다 세실 호텔에서 저질렀고요. 2년 만에 체포되면서 오스트리아로 보내졌는데 여기서 형기가 끝나면 이제 미국으로 또 가가지고 미국 사건 3개 형 집행받게 되거든요.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었나 봐. 뭐 모르겠어. 감옥에서 지 모가지 따고 뒤졌대.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을 엘리사 램 얘는 대체 왜 아무리 가격이 싸다 그래도 이런 거지 같은 데를 왜 갔냔 말이야. 텀블러에 글 올리는 양을 볼 때요. 얘는 인터넷에 익숙하고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세실 호텔 이야기를 분명히 알 법도 해. 하지만 이것도 보면 나름 이유가 있어요. 세실 호텔이 가격은 싸지만 그러면서 별 거지 새끼들이 다 모이니까 평가가 안 좋아지면서 외부인들이 찾아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니저가 어떻게든 이 호텔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요. 처음에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준 장기 손님을 다 내보내고 호텔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어. 여기서 저소득층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열심히 일해보려고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돈 좀 생기면 그걸로 약 빨고 술 빨고 막 사고 치고 칼싸움하고 불 지르고 이런 개 상여르 자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캘리포니아에는 이 새끼들을 법적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호텔에서는 항상 일부 객실을 반드시 장기 임대 줘야 한다는 법이 있거든요. 애초에 장기 임대는 출장이나 이런 거지 새끼들 뿐이야. 집 없는 애들. 출장 오는 사람들이 굳이 이런 치안 떨어지는 곳에서 잘 이유는 없죠. 남은 건 거지 새끼들밖에 없는 달방인데 얘네를 강제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 여행 와서 자고 싶겠어요. 이 문제를 호텔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매니저가 다른 시도를 했어. 세실 호텔과 분리된 또 다른 숙박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거야. 스테이 온 메인이라는 호텔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세실 호텔이 쓰던 층 일부를 스테이 온 메인의 소유로 바꾼 거지. 한 건물을 호텔 2개가 나눠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경영자는 같은 사람이고 입구도 달라. 로비 직원 다 달라요. 여기만 침구 새로 갈았고 세실 호텔이랑 분리하려고 했어. 좋은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확실히 달방 들어오는 거지 새끼들을 피할 수는 있잖아. 호텔 매니저가 일을 잘해가지고 스테이 온 메인의 평점은 높았습니다. 젊은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엘리사 램도 사실 세실 호텔이 아니라 세실 호텔이었던 바뀐 스테이 온 메인에 갔던 거예요. 근데 원래 세실 호텔이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지 사람들이. 현지인도 아니니까 뭐 자세한 상황은 몰랐을 테고 호텔 평점만 보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면 어쨌든 간에 거지 새끼들 꼬이는 세실 호텔은 아닌 거잖아. 아니?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공용이야. 세실 호텔만 쓰던 층 일부를 스테이 온 메인으로 바꾼 건데 문제는 층을 이상하게 나눠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7층까지 있다면은 1, 2, 3층은 세실 호텔, 4, 5, 6, 7층은 스테이 온 메인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중간에 3, 4, 5층만 스테이 온 메인으로 바꿨다는 거지.
이러면은 아무리 분리해 놨어도 이 건물 입구나 엘리베이터에서 세실 호텔에 가는 거지 새끼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엘리사렘 사건은 이 공용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영상이 또 공개됐기 때문이거든요. 세실 호텔이 아무리 막장이라도 호텔은 호텔이라 CCTV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자면은, 자, 봐봐요. 문이 열리네요. 엘리사렘 들어오죠? 빨간 옷을 입었어요. 자, 닫아요. 버튼 누르죠? 여기까지는 평범해. 근데 문이 안 닫히잖아. 엘리사도 이상하니까 기다리다가 밖에 누가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나? 이렇게 좀 확인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밖에 누가 있는지는 영상에서 안 보이지. 아무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얘도 이상하니까 구석에 숨으려고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안 닫혀. 그러니까 이제 나가죠? 내렸다 탔다 해보려고 할 거야, 이제. 되게 조심스럽지. 또 들어오고. 내렸다 탔다 해, 괜히 그냥.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 귀신 들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처음에 소문이 나기도 한 사건이고, 근데 이거 좀 이따가 자세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얘가 왜 이러는지. 이상한 손동작도 나오잖아요. 막 손 뻗어갖고 막 휘젓고, 그런 게 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소문도 나고 그랬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이제 또 닫힌 버튼 누르려고 하는 것 같아. 다 누르네. 뭐 이상해. 왜 이래. 아무튼 막 눌러봐요. 이것저것 작동시켜 보려고. 근데 문이 안 닫혀. 또 나가 이제. 그래가지고 어딘가 이제 손짓을 합니다. 요 이상하죠 지금 요 모양들이. 예. 이게 뭐 하냐는 거야. 뭐 이상하잖아. 이렇게 나갔죠. 카메라 앵글 밖으로 나갔어요. 이게 끝이야. 이 뒤로 실종됐어요. 그 뒤로 이제 얘를 본 사람이 없대. 이상한 거는 호텔 밖으로 나가는 흔적이 없어요. 로비에서 알 수 있잖아. 방에도 소지품, 옷들 그대로 있었고 사람만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사람이 사라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경찰이 700개의 객실을 다 뒤졌어요. 결국 건물 어딘가에 있다는 거니까 노가다 해서 찾으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아무 흔적도 안 나와. 자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경찰이.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영상을 우리한테 공개했던 겁니다. 엘리사 램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제보줘라. 그렇게 한 건데 이때부터 뭐 우리도 알 만큼 사건이 유명해졌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공개 때문에 사건이 더 꼬여버리는 상황이 같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입소문이 돌면서 오히려 사건이 바이럴 돼버렸어. 이걸 또 컨텐츠 각이라고 생각한 나 같은 유튜버 새끼들은 죽음의 호텔에서 하룻밤 자겠습니다. 자, 오늘은 엘리사렘 사건 추적을 해볼게요. 이런 영상 찍으면서 세실 호텔에 막 모여들었고요. 여기서 또 5만 가지 망상 소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온갖 방구석 코난들이 모여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건 우리가 추리해보겠다. 각종 의혹 제기하고 자기들만의 추리 쇼를 막 선보였어. 웹슬루스라는 온라인 추리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 형님들이 전 세계의 범죄 사건, 미제 사건, 실종자 수색에 관심이 많대. 그래서 서로 사건 정보 공유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탐정들의 모임,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사건에 도움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영상은 물지 않을 수 없는 떡밥인 거죠. 바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한 53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상하거든요? 경찰은 1분 정도를 제출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경찰이 방송에 공개했든 호텔이 경찰에 제출했든 누군가가 편집하고 공개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미묘하게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손을 휘젓는 이런 이상한 부분도 속도가 조작돼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누구냐 이런 것도 찾아보려고 한 거죠. 경찰은 엘리사가 홍콩에서 캐나다로 이민 온 가정의 2딸 중 하나고 밴쿠버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이라는 점만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방구석 형님들이 모여가지고 엘리사 텀블러를 털었어. 누구인지 퍼즐을 맞추는 거지. 엘리사는 겉으로 보면은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예술에 관심이 많대. 그리고 장래 희망 고민, 성적 스트레스 있는 거 빼면은 흔녀야.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인데 탐정 형님들은 엘리사가 올린 글에서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약간의 조울증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얘가 우울할 때는 존나 우울해하고 또 좋을 때는 이렇게 활기찬 사람이 없어. 이게 진짜야. 엘리사렘은 양극성 장애가 있었어요. 자기도 알아. 인지하고 있었고 먹는 약이 있다고 텀블러에 올린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미국 여행은 처음부터 자기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정상인처럼 살고 싶고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굳이 혼자 떠나게 된 거예요. 부모가 이러니까 반나절 연락 안 됐다고 급하게 신고를 할 수밖에 없던 거지. 신고됐을 때 엘리사는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첫 목적지인 샌디에고에서 여행 잘했고요. LA에 간 상태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말 잘하고 잘 어울렸던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가 우범지대인데 누구 잘못 만났다가 납치됐거나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증거 안 나와서 수사가 2주 넘도록 뭘 못했어요. 여기에 또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전직 경찰이 살인 저지르고 대량 살인 예고하는 대형 사건 터지는 바람에 형사 대부분이 또 이쪽으로 차출됐단 말이야. 18명으로 야심차게 시작해놓고 나중엔 4명만 남았거든. 그래도 이제 엘리사를 계속 찾긴 찾아야 하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이 부부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다큐 중간에 영국 부부 인터뷰가 등장해요. 사건 한 달 만인 엘리사 실종되고 2013년 2월 캘리포니아로 여행 갈 준비를 했대. 온라인으로 2주짜리 싼 여행 상품을 샀는데 이러면 호텔도 같이 예약되는 거잖아. 이상한 건 예약은 됐는데 이 호텔에 정보가 없어요. LA 시내라는 거 외에는 호텔 이름, 사진 아무것도 설명이 없는 거야. 여기가 바로 세실 호텔이었던 거죠. 그래도 여행은 좋았대요. 날씨도 좋고 애초에 영국 날씨가 젖 같으니까 미국에 온 거거든. 세실 호텔도 처음에 들어섰을 땐 좋았어. 로비 잘 해놨잖아. 딱 여기까지만 좋아.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아 여기 꼴았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방은 또 씨발 먼지 구덩이에 화장실이 일단 들어가면 우리가 하얗다 이런 느낌이 나야 되잖아. 여기는 약간 갈색 톤이 섞여 있어. 침대나 바닥도 더럽고 아우 씨발 여기서 못 자. 그럼 다른 호텔을 잡을 만도 한데 이 양반들이 좀 낙천적이에요. 아이 싸니까. 싸면 그럴 수 있지 않아? 어차피 숙소는 뭐 잠만 자는 용도니까 그냥 자자. 그래가지고 여행이 시작된 거야. 이때 부부도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밤에 호텔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낮에 나와보니까 아니 여기 뭐야 씨발. 캘리포니아 LA구 대형 호텔 주변인데 아니 보이는 게 씨발 무슨 뭐 노숙자 텐트에 뭐 약 빨고 마탱이 간 좀비들의 쓰레기들밖에 없어.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낙천적이니까 여행 왔잖아. 허니 가자 놀자. 잘 놀았어. 숙소에 다시 들어가려고 이제 사람들에게 길을 모르니까 가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다들 이상하게 쳐다봤대요. 거기서 얼마 전에 여자애 하나 사라진 거 알고 있냐? 왜 그런 위험한 데서 자냐? 이래. 이 부부가 엘리사렘 실종 수사하던 시기에 여행을 왔던 거죠. 뭐 실종이야 어디서든 일어나고 솔직히 남의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씻으려는데 물 트니까 색깔이 이상해. 뭔가 탁한 느낌이야. 수압도 약해. 그래도 어떻게 물 받아서 모아가지고 씻고 양치질하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이제 아침에 또 여행 나갈 때 호텔에다가 얘기했어. 아이 수압이 너무 약해요. 컴플레인 건 거야. 호텔 매니저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서 직원 보내가지고 물탱크 열어봤죠. 여기서 19일 전에 사라진 엘리사렘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물탱크에 있었다고 다 알려져 있잖아요. 엘리사는 나체 상태로 물에 빠져 있었어요. 옷은 다 물탱크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고 시신은 아무 상처 없이 깨끗해. 부검도 했는데 19일 이상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잘 안 나와. 이러니까 또 하나의 거대한 떡밥이 우리 방구석 형님들에게 던져진 거죠. 또 나 같은 유튜버 새끼들이 자칭 자기가 뭐 또 디지털 탐정이래. 나서가지고 엘리사렘의 사망을 막 퍼다 날랐어. 알리는 건 좋은데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요. 객관적으로 사건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이 과정에서 조금씩 확인되지 않은 살을 붙여가지고 음모론 쪽으로 몰고 가더라고. 그게 확실히 조회수는 잘 빨리니까. 사람들이 혹할 만한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개똥 추리를 남발해가지고 각종 의혹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한 거야. 일단 엘리사렘이 옥상 물탱크에서 발견됐잖아요. 근데 세실 호텔은 평소에 옥상이 잠겨져 있대요. 문에 알람 장치가 달려있고 여기 가는 통로도 복잡해서 관리자들만 다닌대. 그럼 어떻게 엘리사는 여기를 들어가서 빠질 수가 있냐는 거죠. 물탱크 뚜껑이 봐봐 존나 크죠. 밖에서만 닫을 수 있는 구조고요. 9kg짜리 쇳덩어리입니다. 여자 혼자 이거 열고 뭐 들어가고 뭐 번거로울 것 같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이런 방식이.
힘든 일이야. 목숨을 끊으려고 결심했다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따로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자 여기에 8년 전인 2005년에 나온 다크 워터라는 공포 영화와 엘리사렘 사건이 우연치고 너무 일치한다는 주장이 나왔어. 이거 봤나요? 재미 더럽게 없으니까 보지 마시고요. 일단 영화 배경이 세실 호텔처럼 전락에 낡은 호텔입니다. 물을 틀면 검은 물이 나와요. 영화에서 그래. 영국인 부부의 경험과 일치하죠. 주인공 딸로 나오는 이 꼬마가 빨간 자켓 입고 있지. 얘가 어디서 죽는 줄 알아? 잠겨 있어야 할 급수탑에 올라갔다가 빠져서 사망하거든요. 아까 엘리베이터 영상에 엘리사렘 뭐 입고 있었어? 빨간 가디건이잖아. 물탱크에 빠져 죽은 것도 비슷하고 이렇게 씨발 우연의 일치가 있나 싶은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사건 당시에 세실 호텔이 있던 그 스키드로우 동네에 결핵이 유행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런 걸로 주민들 검사해서 결핵 환자 숫자를 파악하려고 했어. 이 테스트기 이름이 뭔지 알아요? 참 공교롭게도 램 엘리사입니다. 테스트가 있던 시기도 희한하게 엘리사렘의 시신이 발견된 지 얼마 안 돼서였어요. 아무리 우연의 일치라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상상을 하는 거야. 엘리사렘의 사망에는 정부가 관련돼 있고 엘리사는 스키드로우 주민들에게 결핵 백신을 퍼뜨리기 위해 보내진 생화학 무기래. 엘리사렘이 다니던 대학에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결핵 연구소가 있어요. 엘리사가 이런 정보를 그래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정부가 비밀을 지키려고 제거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온 거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누군가가 엘리사 죽이고 시신을 물탱크에 버렸다. 이게 사실이면 영화 그 존나 재밌대가리 없는 다크워터를 따라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핵 생화학 무기인 엘리사가 정부에 의해 삭제됐다. 엘리사가 약에 취해 옥상 물탱크에 실수로 빠졌다.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 결론을 하나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냥 가능성만 본 거고 증거를 통해 증명을 할 수는 없었다고요. 이대로 사건이 꽤 지나면서 새로운 의혹거리가 또 하나 생겼는데 모비드라는 의문의 인물이 거론됐습니다. 모비드. 어떤 데스메탈 하는 가수의 활동명이에요. 본명이 아니라. 이 양반이 세실 호텔에 며칠 잔 적이 있대. 그리고 이 양반의 노래 가사와 뮤직비디오에 엘리사렘 사건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모비드라는 사람의 영상이 몇 개 나와요. 지금 유튜브에. 근데 문제의 그 데드 인 페인이라는 노래는 없습니다. 삭제됐나 봐. 지워진 건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소문대로는 실제로 엘리사렘 사건 이후에 모비드가 데드 인 페인 뮤직비디오를 올렸는데 이렇게 데스메탈 스타일로 분장한 모비드가 도망가는 어린 여자를 쫓아가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다른 영상에는 뭐 가사가 이래. 너의 따뜻한 영혼을 쉬게 할게.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을 수 없는 곳으로 말이야. 중국은 어떨까? 이런 나레이션이 나온대. 이게 엘리사렘 사건을 말한다는 쪽으로 해석할 때 막 억지 같진 않아요. 거기에 중국도 나오잖아. 엘리사렘 아까 홍콩계 캐나다인이잖아. 얘도 이제 중국계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끼 뭐냐 싶어가지고 좌표 찍고 몰려가서 너 씨발놈아 살인자냐 개새끼야 엘리사 살려내라 또 누구 죽였어 존나 욕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 진짜 모비드가 사건과 관련이 있냐? 당연히 없죠. 그럴 리가 있냐? 일단 모비드는 신분이 공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파블로 베르가라라는 멕시코 출신의 가수고 뮤지컬 배우야. 좋아하는 음악이 데스메탈 계열일 뿐이지 실제로는 등치 큰데 아이라인 그리기 좋아하지만 순둥이에요. 순둥이. 봐봐 눈 착한 거. 좌표 찍혀서 욕먹을 때 파블로는 멕시코에서 음악 작업 중이었대. 원래 음악 작업하는 사람들이 또 한 번 작업 들어가면은 외부 관계 끊고 짱 박힐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퍼지는 거를 바로 몰랐고 제대로 대처도 못했던 거야. 나중에 중국 언론에서도 파블로를 살인자로 지목하는 막 이런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이 얘기를 그때 듣고 뒤늦게 엘리사렘 사건 자기 범인 아니다. 그렇게 영상을 따로 올린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씨발 창피하다고 가면 쓰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올린 거야.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닌데 레카 유튜버 마냥 가면 쓰고 이래버리면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겠어? 이 새끼 진짜 범인인데 장난친다 보다 뭐 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알리바이 확인으로 사실이 드러나긴 했어요. 사람들이 파블로를 의심한 건 사건 기간에 이 사람이 세실 호텔에 왔기 때문이라는 게 커. 근데 알아보니까 파블로가 갔던 기간은 2012년 2월이래. 엘리사렘 사건 1년 전이었다는 거죠. 그 뒤로도 몰래 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고 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때 사람들은 생각보다 착했어. 방구석 형님들이 확인도 없이 좌표 찍었다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일이 끝나긴 합니다. 막 무슨 파진료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동안 이 사람이 또 너무 시달렸잖아. 그래가지고 음악을 접었다는 또 말이 있습니다. 불쌍한 이 아저씨야. 잘해줘야 돼. 엘리베이터 영상 조작 의혹은 그럼 뭐냐? 결핵 테스트 이름 의혹은 뭐냐? 연쇄살인범들이 자주 가는 호텔이라는 특징은 또 뭐냐? 뭐 이런 게 더해지면서 각종 의혹이 계속 이제 추가된 건데. 자, 그러면은 결론이 뭐예요, 이 사건? 이 사건의 결말 어떻게 났냐? 이거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사고사로 확인됐어요. 부검 결과를 비중 있게 본 건데 엘리사가 양극성 장애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약이 지나치게 많이 남아 있었대, 호텔에. 그리고 몸에서 나와야 할 항정신과 치료 약물의 수치는 너무 낮았대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할 무슨 마약 같은 걸 먹어가지고 막 이상한 손동작을 한 게 아니고 먹어야 할 약을 안 먹어서 생긴 단약 증상이라고 판단된 거죠. 엘리사가 자기는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고 해왔잖아, 텀블러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행 기간 동안 먹어야 될 약을 안 먹었을 수가 있어요. 약을 먹어야만 산다는 사람이라는 것에 평소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이런 정신과 계열의 약은 평생 먹는 거야. 조절하는 거야. 완치가 아니라. 그래서 함부로 중단하고 거르면 안 된다고. 아무래도 단약 부작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도가 심한 사람이니까 환각과 정신 착란에 빠지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물탱크에 들어갔던 거라면 호텔 사람들이 물을 쓰니까 수위가 점점 낮아지겠죠, 물탱크가. 그래서 물에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엔 밖으로 나오기에 너무 깊이 내려간 거야. 그래서 갇혀버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미 음모론에 존나게 빠진 사람들이 이런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가 있겠냐고. 일단 탐정 형님들이 생각하는 의혹을 제가 하나씩 반박해 보자면 이래요. 뭐 제가 반박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찾아보면. 자, 형님들의 주장. 옥상까지 어떻게 간 거냐? 문도 잠겨 있었다며. 사실 14층 창문에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비상계단이 있어요. 탐지견들도 여기서 엘리사렘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수사 내용에 남아 있어. 물탱크 뚜껑은 어떻게 열고 닫았냐? 뚜껑이 9kg라는데 여자 힘으로는 혼자 못 들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냄비처럼 들었다가 놓는 게 아니야. 그건 힘들 수 있어. 근데 옆으로 끌어당긴다면, 틈만 벌렸다면 혼자 못할 건 아니라는 거지. 문제는 엘리사가 발견됐을 때 뚜껑이 닫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다릅니다. 처음에 영국 부부 컴플레인으로 호텔 직원이 물탱크에 갔을 때는 열려 있었어요. 그걸 자기가 닫았대, 직원이. 시신도 확인하고 닫은 거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도착해서도 닫혀 있는 걸 봤을 뿐인데 이게 오보가 났다는 겁니다. 엘리사렘이 그러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보여준 이거 희한한 동작, 이거 뭐냐는 거야. 여기에 사람들이 떠들어대던 거는 다 뭐 귀신이다, 악령이다, 뭐 누군가의 세뇌다, 비전문가들이야. 근거 없는 추측이고 정신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라요. 엘리사의 이상 행동은 편집증, 조울증, 우울증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유는 부검을 통해 약물 수치, 남은 약의 양을 따져서 단약 증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동생의 말로도 동생이 있어. 언니가 약을 안 먹으면 이런 이상 행동을 종종 보여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영상 편집된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CCTV가 모션 감지 기능이 있대요. 움직임이 있을 때만 찍는데, 그래서 1분간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안 찍어. 그리고 문이 닫힐 때 카메라가 그걸 감지하겠죠. 그때 영상을 다시 찍어가지고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거래요. 컷이 아닌 것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오랫동안 안 닫힌 이유도 이 엘리베이터는 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큰 짐이나 여러 명 탈 때 시간이 걸리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지. 우리도 왜 빌라 같은 데 살 때 자동문이잖아.
그거 시간 좀 지나면 알아서 닫히는 거 끌 수 있잖아, 위에. 멀티탭 달려있다고. 그걸로 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문 안 닫히게 홀드 버튼을 눌렀다는 거야, 얘가. 아까 뭐 존나 눌렀잖아, 이것저것. 그것 중에 하나가 홀드 버튼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통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홀드 버튼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탔으니 닫힌 버튼을 눌렀던 게 아닐까. 근데 왜 안 닫히냐?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영상 속도가 느려졌다고 하잖아. 이거는 공개할 때 엘리사의 이거 이상한 행동, 손 휘젓고 이런 거 우리한테 자세히 보여주려고 경찰이 일부러 늘려놨다고 밝혔습니다.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하긴 그렇죠. 그럼 마지막은 이거야. 왜 엘리사렘이 나체로 발견된 것이냐? 누가 죽이고 옷을 벗겨서 물탱크에 시신이랑 옷을 따로 버린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상식적인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인데 막연히 그 순간을 상상만 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완전히 밝혀진 부분은 아니지만 앞에 많은 부분들이 논파됐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일단 강력 사건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해해 보려면은 사람이 물에 빠졌어. 옷이 물에 젖으면서 늘어지니까 무겁잖아요. 탈출하려고 오랫동안 버둥거렸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19일 있었다며 체력이 떨어지면은 이 젖은 옷도 상당히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한의 상황에 벗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찰이 사건의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경찰의 발표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나 같은 유튜버 새끼들이 각종 망상 추리들을 뱉어버렸고 그거 보는 사람들은 또 좋다고 자기들은 경찰 안 믿는데 유튜브만 믿는데 이지를 하면서 또 이제 말을 낳아내고 살을 붙여서 또 퍼나르고 점점 왜곡을 시켜간 사건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 결핵 테스트의 이름도요, 줄임말입니다. 레멜리사. 더 리포아라비노미넌 테스트. 이거예요. 풀네임이. 이걸 줄여서 LAM이 된 거지 의도적으로 엘리사 램의 이름을 따온 건 아니야. 말이 되는 소리라 진짜. 얘가 뭐라고 뭐 정부에서 제거를 해. 어떻게든 엘리사 램이라는 연관 지어보려고 찾아낸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많아. 봐봐. 우리나라 동전 1원부터 500원짜리 다 더하면 666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루미나티가 뭐 지배하고 있다. 뭐 이딴 식으로 억지 해석을 해서 주장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하여튼간에 이 음모론자 새끼들은 맞아야 돼. 도움이 안 되는 새끼들이야. 이런 사건인 겁니다. 정리하자면 크라임씬 세실호텔 편은 엘리사렘 실종 사건 위주로 세실호텔에서 벌어진 희한한 사건을 소개하는 다큐예요. 개인적으로 소감을 말하자면 이게 장단점이 굉장히 좀 뚜렷한 다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부터 말하자면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요. 4편이나 되는데 이거 다 보면은 빼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 저는 또 이제 압축을 잘하잖아요. 반복되고 굳이 필요 없는 내용들 넣어가지고 일부러 늘린 느낌이 듭니다. 지루해. 2-3편 정도로 좀 줄였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굳이 확실하지도 않은 방구석 탐정들의 뻘소리를 너무 집어넣어놨어요. 이런 거에 재미를 느끼면 뭐 좋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탐사 다큐가 객관성 없는 이야기로 어그로 끄는 건 좀 그렇더라고. 이런 추측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런 말도 이때들아 소개하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장점은 뭐냐? 엘리사렘 실종 사건이야 워낙에 유명하니까 다들 잘 알잖아요. 이제 와서 새 다큐를 굳이 내놔봤자 새로운 추가 내용이 없으면 관심 안 가죠. 우리 다 아는 사건이야. 그래서 엘리사 사건을 주로 이야기하지만 그 배경이 되는 세실호텔 이야기에 시간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제가 압축한 거예요. 이게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게 엘리사 램이 실종되면서 세실호텔이 유명해진 게 아니야. 이미 유명해진 호텔에서 엘리사 램이 실종돼 버리니까 오히려 사건이 더 잘 알려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정도로 호텔 이야기를 많이 풀었고요. 잘 풀었고요. 사건은 항상 이 시대적인 배경과 또 맞물려져 있거든요. 일어나는 원인이 있어요. 시대적 배경으로. 이런 걸 알면은 사건을 이해하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이제 방향성은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중간에 좀 허무하고요. 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그래도 굳이 나누자면 재밌는 편에 들어가는 다큐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인데 아직도 안 풀린 것처럼 의혹만 떠들고 있어가지고 끝까지 다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여자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 많다고. 여기서는 결론을 확실히 내려줘요.
정신 이상이 있던 여잔데 먹던 약을 안 먹어서 증상이 나왔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의혹을 납득 가능한 설명으로 이제 해소해줘가지고 더 이상 이거 보면은 의혹, 뭐 수상한 점이 남아있다. 그런 말은 나올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세실 호텔은 어떻게 돼 있냐? 아직 있어. 엘리사렘 사건 뒤로도 계속 정상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2017년인가 보수 작업한다고 문을 닫았어요. 하도 이제 평판이 떨어지니까 이름도 바꾸고 싶었나 봐. 외관도 바꾸고. 이미지 바꾸고 이제 고급 호텔 그랜드 오픈 뭐 이렇게 예정이었는데 코로나가 왔어. 그래가지고 공사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수습이 안 되나 봐. 지금은 이거 매물로 나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오 소데스네 왔다시 호텔 경영 데스가 호텔 한번 차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매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삼. 그래서 오늘 다큐 리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크라임씬 세실 호텔 실종 사건 알아봤고요. 이게 엘리사 램 사건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호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도 끼어 있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그 당시 LA의 배경 그리고 이 호텔은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런 거 알아보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은 넷플릭스에서 크라임씬 세실 호텔 실종 사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상타치 막 대표 다큐 뭐 이렇게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시간 내서 이렇게 재미삼아 조금씩 볼 수 있는 밥 먹으면서 보면 좋아요. 그런 다큐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이제 제가 좀 평점을 매기자면은 지우토마토 신선도 5점 만점에 3.4 매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다큐로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끝까지 다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타임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친구들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이렇게 좀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올게요.